1950년 10월 25일 압록강 남쪽 운산 일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을 건너온 중공군이 마침내 전쟁에 뛰어든 순간이었죠. 그런데 정작 강 건너 중국 본토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신문에선 연일 미국을 규탄하면서도 중공군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만큼은 단 한 줄도 씻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소리 없이 국경을 넘었는데 수억 인민은 자기 나라가 전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침묵했지만 이미 벌어진 전쟁은 중국인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틀 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해군과 공군에 한국 정부를 지원하라고 명령했는데 중국인들을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같은 날 제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대만 수복을 준비하던 중국 입장에선 미국 함대가 자기 앞바다를 가로막은 셈이었죠. 다음날 저우언라이는 외교부장 명의의 성명으로 이를 중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맞서겠다고 선언했고, 이렇게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개전 사흘 만에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중국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술렁임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불과 2주 사이에 상하이에선 전구값이 67%, 설탕값이 86%가 뛰었고 금과 달러 시세도 한 달여 만에 23%나 올랐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 한국전쟁의 영향이었죠. 당시 베이징에 거주하던 지식인 숭인비는 중앙정부에서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좁쌀값은 떨어졌지만 돼지고기, 백설탕, 일용품은 일제히 올랐다. 매달 살림이 빠듯하다. 그의 실수령 급여는 6월에서 8월 사이 8%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에게 6.25 전쟁은 바다 건너의 포탄 소리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곧 흉흉한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이런 민심을 몰래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신화통신사 기자들은 각지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집했고 내부 참고라는 기밀보고로 만들어 최고 지도부에 올렸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상하이의 노동조합원들은 트루먼과 저우언라이의 성명을 두고 강경한 자들끼리 부딪히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난징에선 장제스와 미국, 일본이 한 달 안에 대륙으로 반격해온다거나 옛 난징시장이 일본에서 30만 병력을 끌어왔다거나 상하이 코앞까지 이미 공격받았다는 유언비어까지 돌았습니다. 소문은 본의 흐름도 바꿨는데 난징의 투기 상인들은 나중에 미국인이나 국민당 인사들에게 세를 놓겠다며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귀순했던 국민당 장군 푸쩌이가 정권을 이탈했다거나 국민정부의 총통대리였던 리중런이 중베이까지 쳐들어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미국 밀가루 먹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비아냥마저 나돌았습니다. 구이양에서는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실력을 갖춘 미국이 틀림없이 이긴다고 믿는 공무원들과 상공업자들이 넘쳐나 사상 혼란이 거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국가의 선전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시의 한 간부는 신문에서 단결의 미제의 도발을 물리치라고 마오 주석이 호소한다는 큰 글씨 제목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베이징 거리에서 선전대가 목소리를 높이자 한 시민은 미국의 원자폭탄 한 방이면 끝장이라며 소동을 피웠고, 이것을 기록한 보고자는 원자폭탄을 두려워하는 시민은 정말로 많다는 의견까지 첨부했죠. 충칭에선 미국이 조선에서 계속 패배한다면 체면을 세우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충칭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돌았으며, 우시의 또 다른 간부는 소련은 원자폭탄이 없어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민심 위에서 공산당이 벌인 평화서명운동은 싸늘한 반응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둥베이의 한 시민은 천에 이름을 적는다고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겠나, 곧 당하게 돼 있다 라고 체념했고, 상하이의 어느 동네에서는 서명에 응한 주민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어떤 곳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가짜 이름으로 서명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수군거림으로만 떠돈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었는데요. 저장대학 물리학 교수 수싱베이는 마오쩌둥 앞으로 여러 차례 편지와 전보를 보내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신정권이 들어선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군대는 연이은 전투에 지쳤으며 하늘은 미군의 것이니 미군보다 병력이 몇 배나 우세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수뇌부에서 린베어가 펴던 신중론과 맞닿은 논리가 대학 연구실에서도 나오고 있던 것이죠. 그는 나중에 파병이 현실이 된 뒤에도 절대 38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훗날 공안국이 작성한 그의 개인 파일에는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하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싱베이처럼 대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 지식인과 청년들의 속내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대학 졸업생의 진로를 국가가 정해주는 통일 배정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배정지에는 야정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침공 준비에 한반도의 전쟁까지 겹친 시국이었기 때문에 야정군 배속은 곧 전쟁터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상하이 졸업생들을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사상이 투철해야 할 공산당원과 공청단원들조차도 야정군 배속을 꺼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울한 심정으로 진로 배정을 받아들였고 원치 않는 배정을 받는다면 아예 명령을 거부할 각오를 내비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 전쟁터로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한편 농민들의 불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재산인 소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서북부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20여 곳의 도살장에서 하루 40여 마리씩 소가 도축됐고 이대로면 겨울 동안 4천여 마리가 도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보고됐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농지를 가는 핵심 동력이었고 소가 싼 똥은 봄농사를 위한 퇴비의 재료였죠. 소를 죽인다는 건 다가올 봄농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소를 잡는 이유는 전쟁과 함께 군수품 원료인 소가죽 값이 급등한 데다 어수선한 시국을 타고 안 좋은 소문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에 식량세를 물린다든가 소가 곧 징벌된다든가 하는 말이 농촌을 휩쓸었죠. 빼앗기거나 세금이 붙을지 모르는 소를 값이 좋을 때 미리 처분해버리자는 심리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키운 불안은 중국 사회의 밑바닥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중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것처럼 국경선에 서 있는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압록강변에 집결한 제13병단의 정치부 주임 두핑은 1950년 8월 중순 병사들의 속마음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셋으로 갈렸는데 먼저 전체의 절반은 적극 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공내전을 해쳐온 이들로 미군과 싸우게 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써낼 정도였습니다. 40%는 중간 분자로 분류됐습니다. 공격하라고 명령하면 공격하고 하지 않으면 그뿐이란 태도였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동요분자였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쓸데없는 참견이라거나 불똥이 튀는 것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표현했고 평화로운 생활을 그리워하고 전쟁과 원자폭탄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압록강 철교를 귀신의 문이란 뜻의 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마오쩌둥은 전혀 다른 수치를 말하기도 했는데 1970년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사상 공작을 벌인 뒤에도 싸울 의사가 있는 병사는 20%, 시키면 따를 뿐인 병사가 60%, 싸울 의사가 없는 병사가 20%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압록강에 배치된 중공군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개전 당시 인민해방군의 70에서 80%는 과거 국민당군 등에서 항복하거나 귀순하여 편입된 장병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국공내전 과정에서 국민당군포로 415만 명 중 무려 280만 명이 인민해방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국민당군 제60군은 통째로 편입된 뒤 이름표만 바꾼 채 인민지원군 제50군이란 명칭을 달고 전선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까지 국민당 군복을 입고 미국의 지원을 받던 병사들이 이제 지원군이란 이름으로 미국과 싸우러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깊게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유엔군에 투항한 4명의 장병들이 보낸 편지에서 이들은 유엔군을 동지라 부르고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선 그렇다고 병사를 갈아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군이 택한 방법은 마음을 조이는 것이었죠. 부대마다 사상교육이 거듭됐고 10월경부턴 항미원조 보가위국, 다시 말해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고 집과 나라를 지키자는 참전지원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강을 건널 바로 그 병사들에게 스스로 지원한다는 신청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38군의 한 연대에서만 3,000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자원과 동원이 뒤섞인 지원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적으면서도 병사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기다리던 것은 참전이 아니라 복원, 다시 말해 제대였습니다. 국공내전이 끝나자 군은 실제로 병력을 줄이는 절차를 밟고 있었고 각급 복원위원회까지 꾸려져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대가 간절했던 첫 번째 이유는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중공군 내에는 285단이라 불리는 규정이 있었는데 28세 이상의 당원 경력 5년, 연대장급 이상은 돼야 결혼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정 자체는 1949년 말에 폐지됐지만 현실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평범한 젊은 병사가 결혼하려면 제대하는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이유는 농사였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은 농가의 아들이었고 농사철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제3진으로 강을 건너게 될 19병단의 주둔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보고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빨리 귀향해서 모종심을 밭을 일구고 가을 수확을 돕고 싶다. 공산당은 남겨진 논밭을 대신 경작해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생산량이 20%, 심하면 절반 넘게 줄어들어 경작 대행은 손해만 보는 일이라는 인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강을 건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중국 땅에 살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동북 변방군이 처음 편성될 당시 병력은 약 25만 명으로 이 거대한 군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리와 언어에 밝은 안내자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조선인 2천여 명을 동원해 통역이자 연락요원으로 참전시켰죠. 특히 제38군에만 무려 735명의 조선인이 배치됐는데 이는 부대 전체를 통틀어 평균적으로 한 개 분대당 한 명꼴로 조선인 대원이 있던 셈이었습니다. 이들은 행군을 선도하고 야영제를 배치하는 등 선발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10월 하순부터 신문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 조선을 돕자는 선전기사가 연일 지면을 뒤덮었죠. 이미 군대는 압록강을 넘었지만 참전 사실은 여전히 숨긴 채 여론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동원 집회가 열렸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낌새는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만은 피할 거라 믿었습니다. 대규모 파병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까지는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1월 5일 공산당은 물론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군소정당들까지 각 당파 명의로 항미원조를 호소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국가의 동원이 공식화된 것이죠. 선언이 발표되고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중국 공산당 베이징 시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몇몇 학교에선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전쟁에 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허베이의 한 대학생은 참전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체력을 단련하기도 했고 칭화대학의 공청단원들은 아침 일찍 국기 아래 모여 항미원도를 선서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옌징대학에서는 이날 하루 35명이 참전 지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국이 곧 국경을 침공할 것이며 압록강을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는데 이때 만주 출신 학생들이 일제 침략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옛날 일본이 조선을 거쳐 만주로 들어왔던 그 길을 이제 미국이 다시 밟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학급 전체가 격분했고 이후 많은 학생이 참전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불과 몇 달 전 야전군 배속을 꺼리며 우울해하던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작 강을 건너야 하는 병사들은 고향의 밭을 그리워하는데 갈 일이 없던 학생들은 전선을 자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중국 정부는 자국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파병 과정을 극도로 은밀하게 진행해 일반 시민들은 대규모 군사 개입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파병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난 11월 8일이 되어서야 관영 신화통신사가 라디오 뉴스를 인용해 중국의 지원 부대가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했고 이때도 공식적인 정규군이 아니라 부대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규모 보조적 개입인 것처럼 사실을 철저히 축소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보도를 통해 지원군이라는 정규군 명칭을 인정한 건 12월 6일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넌 중공군 병사들은 국가가 외치던 대의명분 이면에 진짜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